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 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월요일이고요. 내일은 2월 1일, 설날이죠.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뉴스가 있어서 잠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라는 어떤 기사를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김현석 기자를 상당히 식견 있고 인사이트한 그런 기자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나온 기사글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도 많고,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목은 인플레는 정점 징후, 증시는 바닥 징후인가 라는 어떤 제목의 기사고요. 요건 2022년 1월 29일 토요일 날, 그러니까 28일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작성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More like a bottom than a bear. 약세장이라기보다는 바닥에 더 가깝지 않은가라는 어떤 요런 내용이 있고,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요 그림은 크게 중요한 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자,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1월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100년 넘는 미국 증시 역사에서도 가장 나쁜 기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28일 날에는 반등을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기록을 보니 2009년 1월에는 8.5% 하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폭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관론이 기록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의 투자자 심리 조사에서 향후 6개월 장세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전주보다 6.2% 늘어서 52.9%에 달했고, 이는 2013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았다. 반면 긍정적이라고 답했던 답변이 23.1%에 불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낙관론이 평균 38%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낮은 지금과 같은 어떤 장세에서는 이건 매수 신호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럴 때 매수하면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S&P 500 지수 수익률은 역사적 평균보다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예요? PER을 뜻하는데 지금은 P per E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요건 사실 아마 어 P 주가 나누기 E earning, 그죠? EPS, 요거를 줄인, 예,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해요. 예. 자,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도 작년 말 21배 중반에서 19배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주가 수익 비율이 뭐라 그랬죠? 네, 그 한 기업이 현재와 같은 이익을 몇 년 동안 내면 내가 투자한 원금 수준으로 올라오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1배 중반에서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21년에서 19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S&P 500 지수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 주가 수익 비율인 어떤 퍼 값도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 월요일 장중 저점이 지켜지는 데 대해서 의미를 두는 이들이 올가에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찰스 슈왑에 따르면 전날까지 나스닥 최고점에서 15%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어떤 이런 어떤 지수의 대형 종목들 이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종목별로 52주 신고가에서 적어도 50% 이상 폭락한 주식이 무려 46%에 달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판에 이 28일 날 그죠? 실적을 애플이 발표를 했는데 이때 이 애플의 실적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8일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단 급등을 했거든요. 나스닥도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애플의 실적 발표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특별하게 읽어볼 내용은 없고 팀 쿡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아주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 제품군에서 공급망 이슈를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공급망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적을 냈다면 앞으로 더 개선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애플의 주가가 이날 6.98%의 폭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애플 실적과 관련된 목표 주가가 상승됐죠.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8일 아침 발표된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28일 날 뉴욕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하는 어떤 이 개인 소비 지출의 일단 수치가 전년 대비 5.8% 그런 수치는 4.9% 올랐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Fed Average Inflation Target 해서 연준에서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평균치에 대한 목표치는 2% 수준인데 현재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월가의 예상과 거의 유사한 수준 정도의 발표가 됐기 때문에 또 특히나 앞으로는 뭐 정점을 찍고 초가을에는 3%대까지 내려올 것이라는 어떤 전망적인 내용들 때문에 시장에는 상당히 안도감을 준 것이 아닌가.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향후에는 조금 더 그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어떤 긴축에 대한 압박을 조금 더 완화시킨 어떤 그런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28일 이날 시장이 또 주목한 건 4분기 고용 비용 지수 이게 뭐냐면은 임금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 비용. 그래서 이게 Employment Cost Index 이게 이제 고용 비용 지수인 ECI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예상보다 낮았다. 월가 예상은 1.2%였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ECI가 4분기에 겨우 1% 정도 상승을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은 통계 작성 일에는 가장 높았지만은 상승세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약간 안도를 했다. 그죠? 임금 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다면 아무래도 이 물가 상승,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어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지금 금리 상승과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사들이 오히려 그런 시장에 뭔가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는 이 시야의 둔화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다. 한 분기 수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임금 증가율이 다시 극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FOMC를 공격적으로 긴축으로 몰던 압력은 완화되고 월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라고 했습니다. 요 그림이죠. 네. ECI 비용이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 1%. 예. 근데 시장의 전망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자, 그리고 미국채 2년물 금리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줬는데 이 발표 전까지만 해도 1.236%까지 치솟았던 이 2년물 수익률이 지수가 나오자 1.16% 하락했다. 이때 이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이 금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시장의 금리 상승 압박에 대한 어떤 우려에서 약간의 그 완화의 신호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는 뭐 전달보다 하락했다.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없고 월가 관계자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씩 정점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변화가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뭔가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뭔가 완화되는 뭔가 방향이 바뀌는 그런 변화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했고 특히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는 전년 대비 3.7% 수준이라면서 여전히 팬데믹이 끝나고 공급망 혼란이 수습되면 물가는 내려올 거다라는 어떤 관측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2016년도부터 해서 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죠. 이런 어떤 횡보 구간에 있다가 네 20년 이후에 팬데믹을 겨치면서 21년 이후에부터는 또 상당히 이렇게 급격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팬데믹 끝나고 이 공급망 혼란 이 조금 수습되면 좀 안정화될 거라는 어떤 관측이 많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월가 곳곳에서는 바닥론이 나왔다. 이 증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지금 어떤 시장이 bear market이라기보다는 bottom인 것 같다. more like a bottom than a bear 이라는 보고서를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발간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월의 하락은 새로운 약세장의 시작이 아니라 붐비는 포지션에서 벗어나려는 고통스러운 움직임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뭐랄까요? 그냥 이 새로 약세장의 어떤 출현, 약세장의 어떤 지속 이런 것보다는 뭐 잠시 그 어떤 포지션에서 발을 빼는 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일 뿐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 투자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라 이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특히나 이 과대평가되고 또 성과가 저조한 뭐 실적을 내지 못하는 주식들을 매각하는 데 따른 이 하락 내림세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네이더 데이비스는 지난 18일 미국 주식에 대한 전망을 강세에서 중립으로는 낮췄습니다. 중립으로 낮췄고 이 사람이 15개월 동안 유지했던 어떤 강세 전망을 이따 바꿨다라는 내용이고 이유가 채권 금리가 충분히 이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압박할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전히 약세로 시각을 바꾼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여전히 올해 S&P 500 지수는 5에서 7% 수준의 플러스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채권보다는 역시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어떤 의견은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인터뷰를 했던 넷 데이비스의 에드 컬리설드 미국 주식 전략가도 연준과 경기 바이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반기 약세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상반기에는 약세를 보였다가도 하반기에는 또 강세를 보이는 역사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내년에는 또 7% 상승할 것으로 또 보이지만 이러한 어떠한 상승은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메릴의 크리스 하이지 최고 투자 책임자 팟캐스트에서도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거나 현재 약세장을 부르짖는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수준까지 내려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면서 약세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시장이 이 별마켓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냥 이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한 과대평가되고 고밸류에이션이 되고 또 뭐 실적을 내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의 매도가 이 주식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지 이것이 무언가 이 전체적인 시장의 약세장 진입에 대한 뭐 그런 어떤 부분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균형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은 이 정도 수준의 S&P 500에서 더 적절한 멀티플 배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멀티플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많이들 보실 겁니다. 앞으로도. 주식의 멀티플 할 때는 보통 이 배수를 의미를 하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주식 수익 비율, 주가 수익 비율, 그죠? 원래는 뭐 PER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통 멀티플에 해당하는 어떤 투자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몇 배수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 어떤 투자 지표를 멀티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펀드 스트레스는 기술적 분석을 보니 S&P 500 지수가 4,327 포인트 부근에서 반등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이탈 날리지는 우리는 낙관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장은 4주에 걸쳐서 잔인한 조정을 견뎌냈고 지난 월요일 저점은 지켜낼 수 있었다. 현재 주식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요건 그래프고 요건 최근 13일 간의 주가 어떤 S&P 500 지수의 주가 그래프인데 뭐 전고점 대비해서는 어찌 보면 11%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이 최근 이 거래일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겠죠. 이 지난주 거래일 동안에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는 우리 증시는 상당히 큰 폭락으로 있었지만 또 우리 증시도 지난 그 설 직전에는 또 급등을 했고 미 증시도 어찌됐든 28일 증시에서는 또 상당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다우는 1.65%, S&P는 2.43%, 나스닥은 3.13% 급등한 채 거래를 끝냈죠.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었다. 근데 뭐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우는 지난주
이번 주라고 했지만 지난주죠. 지난주 1.3% 상승을 했고 4주 만에 처음 플러스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S&P 500 지수 0.8% 올랐고 나스닥은 주간으로 보합이었다. 우리 증시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우리 증시는 지난 주간이 어찌 보면은 가장 최악의 주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반등은 마지막 날 반등을 나왔지만 뭐 주간으로 보면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는 어느 정도 보합에서 플러스 수익률로 지난주 수익률이 마감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월가 관계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할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는 불안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밝혔고, 역시나 이날도 28일도 S&P 500 지수는 100포인트 이상 오락가락하는 장세, 이 변동성이 큰 장세였다. 아무래도 일어났다 연준의 금리 인상 시작되는 시기에는 한동안 불안할 시기가 이어진다면서 이런 분위기는 3월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FED 연준은 거의 인플레이션 곡선 뒤에는 심각하게 뒤처져 있다는 점을 거의 인정했다라면서 올해 3월부터는 심지어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질적으로 올해 만약에 7차례 금리를 인상한다면 뭐랄까요,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시장에 상당히 크게 충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4차례 올릴 것으로 봤지만 일단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일단 보고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예측을 했다.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은 26일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은 겸손해야 하지만 조금은 민첩해야 한다라면서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5회 인상에 가장 많은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시장에서는 4번 인상을 하겠지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7번, 7번 지금 인상할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5번 정도의 가장 많은 배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JP 모건도 5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5번. 왜?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실질적으로 이유다. 그래서 하지만 2023년에는 4번에서 3번으로 줄일 거다. 줄였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 또 도이치뱅크는 5회, BNP 파리바는 6회 지금 계속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 여기는 없고요. 자, 찰스 슈왑의 캐시 존스 금리 전략가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몇 회 올릴까 하는 게 경쟁적 스포츠가 되고 있다. 1980년 이후 이렇게 재미있는 시절은 없었다라면서 약간 시니컬한 어떤 말을 했죠. 일단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인상의 횟수가 과연 몇 번이냐 될 거냐에 따라서 지금 가장 많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7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할 거라는 어떤 관측을 내놓고 있고, 또 JP 모건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존에는 4번 정도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지만 5번으로 또 바꿨고, 지금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를 4회가 아닌 그 이상 할 것이라는 어떤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3월쯤 되면 조금 더 가시화될 것 같고, 이 시장의 불확실성은 3월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뭐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간이죠. 이제 알파벳과 아마존 엑스모빌 GM 포드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뭐 이건 뭐 해외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요한 실적 발표 일정일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상당 부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니까 일단은 2월 4일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중요하다. 왜? 지금 현재는 오미크론 영향으로 신규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일단 고용 보고서 이 고용이 좋아도 문제고 나빠도 문제입니다. 나쁘면 나쁜 대로 지금 뭐 이 경기 전망을 불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고용이 또 너무 좋아도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금리 인상과 어떤 양적 긴축에 대한 뭐 시기를 조율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정도면 뭐 고용도 좋고 뭐 경기도 좋아 보이니까 뭐 진행을 해도 되겠어, 또 이런 식의 어떠한 또 매파적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날을 2월 4일 발표될 일단 이 고용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의 그 미증시 방향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뉴스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는데, 특히나 이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오는 기사글 하나하나가 상당히 주옥 같고 상당히 좀 뭐랄까, 이게 읽어보면 이 미국 전체에 대한 그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기사, 특히나 이렇게 좀 길고 내용이 어려운 기사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뭐 긴 시간 또 뉴스를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느라 고생하셨고, 내일 설이죠. 특히나 뭐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음력설을 더 세니까 오늘이 어찌 보면 올해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2021년의 마지막 날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하루 잘 마감하시고요. 내일도 시간 내서 또 방송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